라디오를 다시 한번 펼치다. EBS 오디오북. 스트레스 없는 삶. 아마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 1위가 스트레스라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스트레스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스트레스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기억력과 수명에 좋은 영향을 주고 두뇌 활동을 자극해서 일의 효율을 높여준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는 독이 아니라 약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만약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다면 공부를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질지도 모르고요. 또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다면 보다 생산적인 결과를 이뤄내지 못할 수도 있겠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스트레스는 생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감초 같은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들을 무조건 모두 없애려 하기보다는 이를 적당히 다스리며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일주일간 책을 모아 다시 들려드리는 EBS 오디오북 시작합니다. 이번 주 EBS 오디오북 방송 순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전 11시까지 라디오 소설 위기철의 9살 인생,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소설마당판 이정명의 뿌리 깊은 나무,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동안 라디오 연재소설 염승숙의 어떤 나라는 너무 크다가 방송됩니다. 주중에 아쉽게 놓친 책이 있으셨다면 오늘 하루 EBS 오디오북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라디오 소설 위기철의 9살 인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로 만나본 소설 9살 인생은 반갑다 논리야 시리즈로 유명한 위기철 작가의 첫 장편 소설입니다. 1991년 출간된 이후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었고요. 만화와 영화로도 제작된 바 있습니다. 이 작품은 9살의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주인공 여민이의 눈을 통해 가난했던 1960년대 산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럼 위기철의 9살 인생 제1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라디오 소설 9살 인생. 원작 위기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 아직 멀었어? 얼마나 더 가야 돼? 이제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 이 동네에서 제일 높은 꼭대기 궁궐이라고. 여보, 당신 안 힘들어요? 네, 괜찮아요. 여민아, 여운아, 조금만 더 힘내자. 어? 네. 아이고, 새로 이사를 오는 모양이네. 어느 집이지? 아유, 방금 그 소리 못 들었어요. 꼭대기 집이라잖아요. 내가 5살 때 우리 식구는 부산을 떠나 서울로 왔다. 서울로 올라온 뒤 우리는 한 해에 2차례씩 이사를 다녀야 했다. 아버지 친구네 문간방에 얹혀 살기도 했는데 그 집에 얹혀 산 지 2회째 되던 무렵 우리에게도 드디어 집이 생겼다. 산꼭대기의 집. 나는 언덕 위의 하얀 집을 상상했지만 알다시피 꿈과 현실은 어긋나는 때가 훨씬 더 많다. 나는 낡아빠진 이불 보따리, 저질구레한 살림살이와 더불어 가파른 세상으로 낑낑대며 올라갔다. 그때 내 나이 9살이었다. 자, 다 왔다. 바로 여기가 우리 집이다. 여기서 보면
온 세상이 다 내려다 보인다. 우리가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여기 토끼장이 있어. 뭐야 오빠? 토끼는 없고 토끼 똥만 있네. 난 이 집 싫어. 집이 보이래 거지집 같잖아. 아휴, 여운아, 그런 소리 하면 못 써. 이 집이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한 집인데. 엄마 나 토끼 키워도 돼? 나 토끼 키워도 되지? 어 엄마. 글쎄, 토끼를 구할 수나 있을까? 그럼 토끼만 구해오면 키워도 된다는 거죠? 엄마 그럼 허락한 거다. 우리 집 담벼락 바로 곁으로는 철조망이 마치 휴전선처럼 길게 이어져 있었다. 철조망의 이쪽과 저쪽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이쪽은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저쪽은 완전한 자연 그대로였던 것이다. 우리 집이 저 숲속에 있었으면 좋았을걸. 나는 철조망에 매달려 이런 생각을 하곤 했었다. 여민아, 점심 먹자. 밀가루 풀 냄새. 아직 신문지 도배한 게 덜 마른 거야? 곰팡이가 많아서 그런가? 아이, 조금만 참아봐. 어서 밥이나 먹자. 엄마, 우리 아버지더러 저쪽 숲에 집 짓자고 하자, 응? 아이, 그쪽은 안 돼. 왜? 임자가 있는 산이래. 산에 임자가 있어? 산뿐만 아니라 모든 땅에는 다 제 임자가 있지. 하지만 저쪽 숲에는 집이 한 채도 없던걸. 집이 없어도 임자는 있지. 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숲에서 사나? 아니, 집은 다른 곳에 있고 산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야. 뭐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어? 그건 그 사람 재산이니까. 꼭 그곳에서 살지 않아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그건 재산이야. 그럼 우리도 살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어? 우린 없어. 왜 없어? 가난하니까. 왜 가난해? 그건... 암튼 오늘부터 저 숲의 임자는 우리야. 뭐? 그냥 가지고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저 숲을 그냥 가지고 있어도 돼. 뭐라고? 참. 그날 저녁 나는 연필에 침을 묻혀 쓴 작은 팻말을 철조망에 붙여놓았다. 이 숲은 백여민이 것도 됨. 고소한 냄새. 엄마, 뭐야? 새로 이사 왔는데 이웃에 인사는 해야지. 떡을 할 형편은 못 되고 파전이라도 좀 부치려고. 자, 이제 다 됐다. 이거 바가지에 담아줄 테니까 배달 좀 해줄래? 갈 곳이 많으니까 드리고는 얼른 와야 돼. 네, 잘하겠습니다. 인사 잘 드리고. 걱정 말라니까. 계세요? 그래. 아니, 누구냐? 꼭대기 집에 새로 이사 왔는데요. 엄마가 이거 갖다 드리래요. 밀가루 파전이에요. 꼭대기 집이라고? 예. 그래. 복 많이 받고 잘 살라고 엄마한테 전해라. 네. 아유, 맛있게 잘 먹을게. 엄마한테 한 번 놀러 가겠다고 해라.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집이 새로 이사 왔는데요. 우리 엄마가요. 어머, 아니 또 왔니? 조금 전에 왔다 갔잖아.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저번에도. 집들이 다닥다닥 붙은 데다 비슷해서 구별을 할 수가 없잖아. 어라? 이 집도 아까 왔던 집이네. 안 되겠다. 특징을 외워두자. 이 집은 부엌문에 비닐을 댄 집. 이 집은 방문을 빨간 끈으로 묶어서 잠그는 집. 이
이 집은 벽에 낙서가 있는 집. 이 집은 처음 오는 집 같은데? 계세요? 뭐야, 임마? 문을 열고 나온 건 내 또래 사내아이였다. 아이는 얼굴에 시꺼먼 때국물이 줄줄 흐르고 백구로 민 까까머리에는 기계총 딱지가 지저분하게 엉켜 있었다. 그 아이는 심누런 코를 훌쩍이며 내게 다가왔다. 너희 어머니 안 계시니? 어쭈, 이 자식이 내가 묻는 말에는 대답도 안 하네. 나는 백여민이야. 저쪽 꼭대기 집에 새로 이사 왔어. 이야, 왔어? 아쭈, 이 자식이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너 죽을래? 들고 있는 그건 뭐야? 파전이야. 이사 왔다고 돌리는 거야. 어라, 그러니까 신고식을 하겠다는 말이지? 알았어. 잘 먹을 테니까 넌 꺼져. 너희 어머니는 안 계시니? 이 자식이 뭘 꼬치꼬치 캐물어. 너 죽을래? 그냥 물어봤을 뿐인데 왜 그래? 자샤, 우린 엄마 같은 거 없어. 그럼 너 혼자 사니? 아주 이게 누구를 고하러 하나. 너 죽을래? 알았어. 바가지나 비워줘. 빨리 가봐야 해. 야, 다 바가지. 됐지? 그럼 꺼져. 잠깐. 너 이제부터 내 부하다. 알겠냐? 앞으로는 나한테 깍듯이 경례를 붙여. 안 그럼 너 죽는다. 그리고 너희 엄마 애꾸지? 그러니까 네 별명은 이제부터 새끼 애꾸다. 알겠냐? 녀석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머리털이 곤두서는 느낌이 든 순간 이미 내 주먹은 그 녀석의 턱을 후려갈기고 있었다. 라디오 소설 9살 인생, 원작 위기철, 극본 김연정.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민이네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뒤 6개월이 멀다 하고 이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 친구네 문간방 신세를 끝으로 여민이네도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죠. 산동네 꼭대기 집에서 9살 인생의 새로운 시기를 시작하게 된 여민이. 이사를 한 뒤 이웃에 인사하기 위해 파전을 돌리던 여민이는 한 지저분한 코올리개 녀석이 자신의 어머니를 애꾸라고 부르는 걸 듣게 됩니다. 그럼 이어서 위기철의 9살 인생 제2회입니다. 라디오 소설 9살 인생, 원작 위기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너 뭐라 그랬어? 다시 말해 빨리. 자식, 빨리 취소해. 취소 안 하면 죽여버린다. 빨리 취소해. 엄마 너 그따위 소리 했다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고피다. 이 자식 너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줄 때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 어디 마음대로 해봐. 이 자식아, 애꾸다라 애꾸라고 한 게 대신에 이 애꾸 자식아. 이 자식이 가라앉았지. 야, 이 자식아, 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비겁한 인간을 상대하는 일은 두렵다기보다는 성가신 일이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파전을 마구 발로 짓이긴 뒤 돌멩이를 주워 방문짝에 힘껏 던져주고는 돌아섰다. 얼마쯤 가다가 뒤돌아보니 아이는 살금살금 나와서 으깨진 파전 조각을 주워 먹고 있었다. 더러운 자식. 나는 퇴하고 침을 뱉었다. 오빠 왔어. 오빠 또 누구랑 싸웠나 봐. 응? 얘가 왜 이렇게 씩씩대고 들어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지 말고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니? 나쁜 자식. 죽여버릴 거야. 어머니가 한쪽 눈을 못 쓰게 된 건 서울에 갓 올라온 무렵이었다. 어머니는 무허가 잉크 공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화공약품이 어머니의 얼굴에 쏟아졌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어머니의 왼쪽 눈동자는 이미 하얗게 발해어져 있었다. 연애 시절 아버지를 홀딱 반하게 했다는 어머니의 맑은 눈은 이리하여 뿌옇게 흐려져 버린 것이다. 바보같이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싸우고 그래. 엄마가 한쪽 눈을 못 쓴다고 해서 응? 엄마 노릇을 못 해준 일이 있니? 그저 당장 귀에 들어오는 소리가 거슬린다고 싸우는 건 바보들이 하는 짓이야. 하지만 그 녀석은 엄마를 병신 취급했단 말이야. 넌 그래도 애꾸긴 하지만 엄마가 있잖니. 그 애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누나랑 둘이 살고 있는 불쌍한 애야. 누나는 공장에 다니느라고 제대로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것 같던데. 나는 가슴이 뜨끔했다. 부모 없는 아이를 때리다니. 하지만 이미 저질러버린 일이었다. 이를 어쩐다. 다음 날 나는 그 집에 다시 찾아갔다. 그 아이는 집 앞에 쪼그리고 앉아 개미들을 보면서 연신 혼자 중얼중얼대고 있었다. 배트공 2마리 사살했다, 오바. 오바, 방금 저쪽에서 배트공 1마리가 나타났다, 오바. 곧 출격하겠다, 오바. 그 순간 우리는 시선이 딱 마주쳤다. 나를 발견한 아이는 엉거주춤 일어나더니만 후다닥 집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는 문짝에 난 틈으로 눈만 빠끔 내놓고는 계속 외쳐댔다. 비상이다! 엥! 서라! 움직이면 쏜다! 임마, 난 너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려고 왔어. 등야! 배트공 두목은 물러가라! 배트공 두목이 손종에 우리 편 2명이 죽었다, 오바! 잘못했다고 말하려고 왔다니까. 야, 그런 공갈에 우리는 속지 않는다, 오바! 등야! 거짓말 아니래도. 내가 나가면 또 때리려고 그러는 거 다 안다, 오바! 등야! 내가 또 널 때리면 그땐 천벌을 받아도 좋아. 천벌을 받고 나서 다시 때리려고 그러지? 임마, 때린 걸 잘못했다고 말하려고 온 사람이 왜 너를 또 때리겠니? 저것 봐라. 드디어 속셈이 드러났다. 너 정말 안 나올래? 저놈이 드디어 화를 내기 시작했다, 오바! 1소대 주의하라, 오바! 2소대 사격 게이지! 등야! 정 안 나오겠다면 좋아. 난 그냥 가겠어. 저놈이 도망간다, 오바! 야, 이 비겁한 놈아, 오바! 마구 쏴라! 등야! 나는 돌아가는 척하며 재빨리 집 뒤로 돌아가 숨었다. 이윽고 방 안이 조용해지더니 살그머니 방문이 열렸다. 아이는 목을 쏙 빼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살금살금 기어나왔다. 미꾸라지 같은 자식. 당했다. 전우여, 나는 장렬히 싸우다 죽노라, 오바. 나는 아이와 이렇게 간단히 화해를 했다.
아이의 이름은 신기종이라고 했다. 중성! 앞으로 너를 나의 대장으로 삼겠다. 야, 친구끼리 무슨 대장 부하냐? 너 정도라면 검은 제비도 이길 수 있다. 검은 제비는 또 뭐야? 우리 동네 대빵이다. 대빵은 자기 마음대로 별명을 짓는다. 내 별명은 시궁창이다. 시궁? 야, 네가 검은 제비를 이겨서 내 별명도 좀 근사한 걸로 지어주라. 난 싸움은 하기 싫어. 싸우지 않으면 넌 무슨 재미로 사냐? 뭐? 싸우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 싸움만큼 재미있는 게 어디 있냐? 우리 삼촌은 맹호부대 용사다. 월남에서 배트공들을 두두두두두두두. 우리 삼촌은 하루에 30명씩 배트공을 잡았다. 그러다가 배트공이 던진 수리탄에 맞아 한쪽 팔이 날아갔다. 삼촌은 잘린 팔을 붙잡고 정글 속을 뛰었다. 삼촌은 훌륭했다. 아군 진지까지 와서야 삼촌은 기절하고 말았다. 좀 엉뚱하지만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 그렇게 단짝 기종이와 나와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산동네의 하루는 산중턱에서 물을 길어오는 일에서 시작된다. 낮에는 채석장에서, 밤에는 공사장에서 일하면서도 아버지는 새벽이면 일어나 큰 물찌개부터 졌다. 아버지는 우리 집 물동만 채운 것이 아니었다. 혼자 사는 뒷집 할머니네, 옆집 쌈쟁이 부분의 물독도 채워주고야 직성이 풀렸다. 혼자 사는 뒷집 할머니는 토굴 할매로 불렸다. 할머니네 집은 하루 종일 햇볕 한 줌 들지 않는 토굴 같은 집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이 동네가 생기기 전부터 토굴 할매는 이곳에서 살고 있었다고 했고, 토굴 할매가 박쥐를 부리는 걸 봤다는 애들도 있었다. 엄마, 토굴 할매가 밤에 우릴 잡아먹지 않을까? 그런 말 하면 못 써. 그런 건 다 애들이 지어낸 얘기야. 뒷집 할머니는 불쌍하신 분이야. 귀신은 안 먹고도 살아? 뒷집 할머니는 귀신이 아니래도? 그럼 그 할머니는 뭘 먹고 살아? 아무도 돈 버는 사람이 없잖아. 엄마, 토굴 할매보다 더 불쌍한 사람도 있어? 글쎄, 아마 있겠지. 그래도 뒷집 할머니는 살 집이라도 있잖니. 세상에는 집도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 아주 많단다. 그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을까?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 불쌍한 건 아니야. 가난한 건 그냥 가난한 거야. 가장 불쌍한 사람은 스스로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가장 불쌍한 사람은 스스로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는 어머니의 이 대답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라디오 소설 9살 인생, 원작 위기철, 극본 김현정,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민이는 자신의 어머니를 애꾸라고 부른 녀석을 흠씬 두들겨 패주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여민이 어머니는 여민이에게 그 아이는 부모도 없이 누나와 함께 사는 불쌍한 아이라고 말해주죠. 그 이야기를 듣고 사과를 하러 간 여민은 녀석과 한바탕 전쟁 놀이를 하면서 화해를 합니다.
좀 엉뚱하지만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 기종은 이렇게 해서 여민의 단짝 친구가 됩니다. 위기철의 9살 인생 제3회 이어서 들어봅니다. 라디오 소설 9살 인생 원작 위기철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숲에서 키 작은 상수리 나뭇가지를 타고 노는 걸 아주 좋아했다. 그 가지에 올라 몸을 흔들면 쉽게 출렁대서 진짜 말을 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이들이 하도 타고 놀아서 그 가지는 아예 말 한 장처럼 반질반질 윤이 날 정도였다. 그날도 나는 아이들과 이 놀이에 한참 열중해 있었다. 벌써 지구로 한 바퀴 돌아왔다. 여기로 달려. 기종아, 저기 좀 봐. 무법자들이 또 나타났어. 뭐야? 어디? 야, 임마. 여긴 우리 구역인데 누구 허락받고 말을 타? 쏙 안 내려와. 어쭈, 이것 봐라. 들은 척도 안 하네. 내려오라고 하잖아. 여민아,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그러게 진작에 말을 들었어야지. 너희가 뭔데 우리가 먼저 와서 노는 걸 빼앗는 거야. 오, 제법 귀여운데. 이 손 치워. 이 자식들 기다려. 우리 형을 불러올 테다. 우리 형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알아? 야야야, 됐거든. 너 형 없다는 거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던가? 놀고 싶으면 같이 놀고 아니면 꺼져. 쭈, 요 녀석 좀 봐라.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야, 우리 보고 사라지란다. 아가야, 너 지금 제정신이냐?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먼저 공격하는 게 유리하다. 이것은 아버지의 가르침이었다. 나는 그 녀석의 면상을 그대로 들이받아버렸다. 녀석이 코를 싸쥐고 주저앉았다. 뻘건 코피가 흘러나왔다. 뭐야? 코피 나잖아. 야, 너 이리 와. 이게 감히 뚜들. 뭐야? 개지마. 야, 저리가. 왜? 여자아이가 달려들어 나를 타고 앉은 뾰족턱의 어깨를 앙칼지게 물었다. 나는 일어서자마자 곧바로 검은 얼굴의 가슴팍으로 총알처럼 뛰어들었다. 그때였다. 산책이다! 뭐라고? 산책이? 야, 튀어! 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존경스럽다. 기종아, 네가 소리 지른 거였어? 그래, 나 아니었으면 너 오늘 뼈도 못 추렸어. 맞아. 그런데 산지기가 누구야? 왜 다들 도망가는 거야? 산지기는 이 산을 지키는 사람이다. 아이들이 산에 들어오는 걸 아주 싫어한다. 산지기에게 잡히면 큰일 난다. 산지기가 어떤 아이의 간을 빼먹었다는 얘기도 있다. 넌 산지기 본 적 있어? 그럼 벌레 숨어서 본 적 있다. 산지기는 얼굴이 새빨갛고 턱에는 꼭 송곳 같은 수염이 돋아있다. 키는 전봇대만 하고 입에서는 불을 뿜는다. 산지기가 살고 있는 동굴엔 산에서 잡아온 아이들이 수백 명이나 갇혀있다. 산지기는 밤마다 아이들을 한 명씩 잡아내서 간을 빼먹는데. 어휴, 이 녀석 또 말도 안 되는 상상 속으로 빠져들고 있구만. 이 사건 뒤 나에겐 두 가지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하나는 검은 제비로부터 두 번째 서열의 지위를 부여받고 별명도 마음에 드는 걸로 지어도 된다는 특권까지 얻은 것이다. 두 번째 변화는 그날 나를 도와준 그 여자아이가 내게 보내는 끈끈한 관심이었다. 그 아이는 바로 우리 옆집 싸움쟁이네 집 딸이었다. 나는 오금복이야. 내 동생은 은복이고 그 다음 동생은 돈복이야.
금복, 음복, 돈복? 이름 진짜 웃기다. 뭐야? 네 이름은 얼마나 좋아서 웃냐? 오금복이는 끊임없이 내 주변을 맴돌았다. 나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는 집마다 머슴애 같은 이 계집애는 어느 모로 봐도 정이 가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금복이가 아스팔트 공사장에 끈적끈적한 콜타를 같다고 생각했다. 내가 동네 분위기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갈 무렵 여름방학이 끝났다. 공교롭게도 나는 전학한 학교에서 바로 기종인의 반에 배정되었다. 새로 들어간 교실에서 나는 장우림이라는 여자아이 옆에 앉게 되었다. 깔끔한 얼굴에 말쑥한 옷차림의 아이였다. 도화지처럼 하얀 얼굴을 한 그 아이는 며칠 동안 내게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았다. 장우림은 친구라고는 없었다. 그 아이는 늘 혼자였다. 되게 웃겨. 맞아. 늘 혼자인 게 하도 불쌍해서 내가 저번에 말을 걸어봤거든? 참, 아주 들은 채도 안 하는 거 있지? 진짜? 제가 누구한테 말 거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있어? 없지? 자기가 무슨 공주마마라도 되는 줄 아나 보지. 혼자서 고상한 척은. 그러니까 친구가 없지? 맞아. 나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으며 늘 혼자 지내고 있는 우리미가 어쩐지 불쌍하고 가엾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아이는 스스로 외롭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모양이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왜 그러는 거야? 돌려줘. 아, 글쎄, 보고 돌려준다니까 왜 그래? 거울 하나 가지고 그거 참 되게 비싸게 구네. 이리 주지 못해? 어디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 보시지. 자, 잡아봐. 눈앞에서 거울이 왔다 갔다. 야 그러지? 야 그러지? 브르르르르. 잠깐, 그거 돌려줘. 아이, 네가 왜 참견이야? 내 짝꿍이야. 네 짝이면 이 거울도 네 거냐? 아무튼 내 짝꿍 괴롭히지 마. 웃기고 있네. 이제 이리도 안 내나? 줄게. 주면 될 거 아니야. 너 나중에 선생님한테 다 알려줄 거야. 거울을 우리미한테 돌려주면서 나는 적어도 고맙다는 인사 정도는 들을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아이는 내 손에서 채가듯이 거울을 가져가더니 쌩하니 돌아서 버렸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우리미는 내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좀 특이했다. 얘, 이 연필 좀 깎아줘. 뭐? 깎아줄래도 아니고 깎아줘?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참어. 그래도 먼저 말을 걸어줬잖아. 자, 다 됐어. 좋아. 넌 연필을 제법 잘 깎는구나. 난 연필을 깎은 적이 별로 없어서. 해보면 별로 어렵지도 않아. 내가 가르쳐줄까? 그럴 필요 없어. 왜냐면 우리 집엔 일제 연필 깎기가 있거든. 연필 깎기? 그게 뭐야? 연필 깎는 기계 말이야. 넌 연필 깎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응, 없어. 하긴 그럴 테지. 연필 깎기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난 연필 깎기 따위 필요 없어. 왜냐면 난 칼로도 연필 잘 깎으니까. 그래? 장우림은 다시 셀쭉해지고 말았다. 하는 짓으로 보나 쓰는 말씨로 보나 장우림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이다. 라디오 소설 9살 인생. 원작 위기철, 극본 김현정.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산동네 숲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웃 동네 아이들과의 싸움에서 싸움 실력을 인정받은 여민은 동네 대장 검은제비로부터 두 번째 서열의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한편 옆집 싸움쟁이네 딸 오금복이 여민에게 끈끈한 관심과 눈길을 보내는데요. 여민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쌀쌀맞기 그지없는 새침대기 짝꿍 장우림에게 쏠립니다. 이어서 위기철의 9살 인생 제4회입니다. 라디오 소설 9살 인생 원작 위기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숲을 한 바퀴 빙 둘러서 철조망을 치느라고 숲임자는 엄청난 비용을 들였겠지만 안타깝게도 철조망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 개구멍 투성이었으니 말이다. 그날도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철조망 개구멍으로 막 기어들어가려는 순간 누군가가 내 어깨를 턱 걸머 잡았다. 저기, 꼬마야. 내 어깨를 붙잡은 것은 얼굴이 창백한 청년이었다. 예, 내 심부름 좀 해주겠니? 심부름이요? 그래, 심부름 값으로 20원 주마. 자, 여기 10원. 나머지 10원은 심부름 마치고 오면 줄게. 10원? 10원이면 건빵이 한 봉지인데? 이게 웬 떡이냐? 저기 밑에 파란 대문집 보이지? 그 집에 가서 피아노 선생님을 만나러 왔다고 해라. 그러면은 예쁜 누나가 나올 거야. 그 누나한테 이 편지 좀 전해줄래? 알았어요. 금방 갔다 올 테니까 나머지 10원 꼭 줘야 해요. 아니, 누구냐? 저기 피아노 선생님을 만나러 왔어요. 왜? 너도 피아노 학원에 다니니? 네. 그럼 이리 들어와. 윤희 아가씨! 꼬마 손님이 왔어요. 그 집은 넓은 뒤뜰에 잘 가꾼 정원이 있는 부잣집이었다. 정원에는 장미덤불이 있었고 올록볼록한 정원석 사이로는 연못도 있었다. 피아노 선생님은 바로 그 연못 옆에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순정만화의 주인공처럼 얼굴이 하얗고 목이 길었다. 넌 누구니? 나한테 무슨 할 말이라도 있니? 네, 저기 피아노 선생님이세요? 그래. 무슨 일이지? 편지를 가져왔어요. 어떤 아저씨가 전해주랬어요. 너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한 사람 잘 알아? 몰라요. 오늘 처음 본 아저씨예요. 그렇구나. 이 심부름 해주고 넌 얼마를 받기로 했지? 20원이요. 내가 100원 줄게. 내 심부름도 해줄래? 가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 다시 한번 더러운 개수작하면 경찰에 알려 혼찌검을 내주겠다고 말이야. 한마디도 빠뜨려선 안 돼. 자, 외워봐. 그런 심부름은 할 수 없어요. 어째서? 저는 그 편지에 누나를 화나게 하는 말이 담겨있는 줄 몰랐어요. 남의 편지를 뜯어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 누나를 화나게 한 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누가 너더러 잘못했대? 저는 그 편지가 누나를 화나게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심부름을 했어요. 하지만 누나가 전하라고 한 말은 그 아저씨를 화나게 할 거예요. 그러니 저는 누나의 심부름을 하지 않겠어요. 그건 물론 네 자유야. 싫으면 관둬. 다시는 이런 편지 심부름 따위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어요. 좋아. 하지만 이 돈은 네가 가져도 좋아. 싫어요. 우리 아버지가 공돈은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공돈은 아니야. 이런 심부름을 않겠다고 약속한 데 대한 보상이지. 스스로 다짐한 약속 때문에 돈을 받는 사람은 없어요. 넌 생각하는 게 아주 어른스럽구나. 지금 몇 살이니? 9살이요.
그래도 아이는 아이다워야 좋은 건데. 전 제가 아이답지 않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럴 테지. 네가 마음에 들어. 또 놀러 올래? 네 얘기 참 재밌어. 조그만 아이가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니? 얘, 넌 이 다음에 크면 소설가가 되면 좋겠다. 소설가가 뭔데요? 이야기를 글로 쓰는 사람이야. 나중에 집을 나와 보니 청년이 있던 자리엔 담배꽁초만 수북이 쌓여 있었다. 얼마 뒤 나는 그가 우리 동네 골방 철학자였음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 말에 의하면 골방 철학자는 고시 공부를 하고 있고 늙은 노모가 생선 장사를 해서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시험에 붙은 적이 없었다. 산동네 어른들은 그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했고 아이들은 그를 미치광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기종이만큼은 생각이 달랐다. 골방 철학자는 절대로 미치광이가 아니야. 난 골방 철학자하고 직접 말을 해본 적도 있다. 골방 철학자의 정체는 뭔데?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건 비밀이거든. 미안하게도 너한테도 이 비밀만큼은 털어놓을 수 없다. 네가 내 목을 조르더라도 안 된다. 아니, 네가 뜨거운 부직갱이로 내 몸을 지진다 해도 어쩔 수 없다. 네가 나를 절벽에서 밀어버리겠다고 협박한다고 해도.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 하지만 넌 궁금하잖아. 아니, 전혀 궁금하지 않아.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을 내가 뭐 때문에 알려고 하겠어? 왜냐하면 이건 엄청난 비밀이기 때문이지. 이런 비밀은 누구나 알고 싶어 안달이 나기 마련이거든. 난 그 비밀을 최후까지 지킬 테지만 간지럼을 태운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난 간지럼에 무척 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한 거야. 난 너한테 그런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아. 야, 너처럼 야박한 아이는 처음 본다. 만일 네가 나를 고문해준다면 내 마음이 한결 가벼울 텐데. 어째서? 왜냐하면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건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이지. 알았어. 그럼 간지러움을 태워줄게. 어디? 여기? 겨드랑이? 여기? 아니, 간지러. 자. 그만해. 모든 비밀을 털어놓겠다. 골방 철학자. 외계인이다. 그는 먼 별나라에서 살다가 지구에 왔다. 편지 사건이 있은 지 며칠 후 하굣길에서 나는 골방 철학자를 다시 만났다. 한 번만 더 심부름 해줄래? 그런 심부름은 이제 하지 않겠어요. 그 편지는 그 누나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화를 냈어? 네, 그것도 많이요. 어쨌든 이 편지 전해줘. 싫어요. 이 자식이. 전 가겠어요. 앉아. 가겠어요. 앉으라고 했잖아. 나쁜 년. 죽여버리겠어. 편지를 전해줄게요. 그만둬라. 얘야, 너도 어른이 돼보면 세상에 화가 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될 거야.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게 되는 일이 있어도 그건 결국에 자신한테 화를 내는 거란다. 자신이 밉기 때문이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이 미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골방 철학자는 내가 보는 앞에서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 개울물에 띄워버리고는 푹 한숨을 쉬었다. 비통하게 혼자 중얼대던 그는 산동네를 향해 비틀비틀 걸어갔다. 라디오 소설 9살 인생. 원작 위기철, 극본 김현정. 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민은 산동네에서 골방 철학자로 불리는 청년의 심부름으로 한 아가씨에게 편지를 주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민은 그녀 윤희 누나와 친한 사이가 되지만 정작 골방 철학자는 시리에 빠져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기종은 골방 철학자가 사실은 외계인이라는 비밀을 여민에게 알려줍니다. 다음으로 위기철의 9살 인생 제5회입니다. 라디오 소설 9살 인생 원작 위기철 5번째 시간입니다. 산동네에는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 동네를 한바탕 뒤집어 놓고 가는 고약한 불청객이 하나 있었다. 조그만 체구에 하체는 빈약하고 배는 볼록 튀어나온 그는 풍뎅이 영감으로 불렸다. 풍뎅이 영감이 나타나는 날에는 온 동네가 시끄러웠다. 아유, 영감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번이 도대체 몇 번째야? 자꾸 이러면 곤란해. 제가 지금 2달째 일을 못 나가고 있다고요. 그거야 그쪽 사정이고, 내가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남의 땅에 집을 지어놓고는 공짜로 살려고 해? 나도 더 이상은 안 돼. 당장 박 빼! 영감님, 그러지 마시고 제가 월말에는 꼭 드릴게요. 예? 계속 이렇게 나오시겠다. 그럼 나도 생각이 있지. 자, 어디 보자. 아, 그래, 이게 좋겠군. 이 솥단지 내가 가져가니까 돈 가지고 와서 찾아가든지 해. 그걸 들고 가면 우린 뭘로 밥을 지어 먹으라고요?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자, 다음 집은 어디더라? 아이고, 저 노랭이 영감. 귀신은 저 영감 안 잡아가고 뭐하노? 아이고, 저놈의 영감탱이 그냥 언덕 내려가다가 칵 넘어져서 허리나 부러져라. 다시는 산동네 못 올라오게. 아이고. 하지만 기세등등하던 풍뎅이 영감도 톡톡히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사건은 풍뎅이 영감이 기종인의 누나를 들볶다가 석유 골로를 집어들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정말 너무하세요.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월급 때까지 한 번만 더 기다려달라는 거잖아요. 한 번만이 벌써 몇 번째야? 이젠 일 없어. 골로는 돈 갖고 와서 찾아가. 그럼 그동안 생살 짚고 앉아있으란 말이에요? 이 어린 게 어디서 늙은이한테 노를 보라냐? 부모 없이 자랐다더니 막대 먹었군. 그래요. 부모 없이 자랐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보태준 거 있어요. 이런 고약한 것 여로만 할 것 없어. 당장 박 빼! 그때 둘러서 있던 동네 사람들 틈에 끼어있던 어머니가 나섰다. 보자 하니 정말 영감님도 너무하시네. 맞아요. 부모 없이 살아가는 아이를 위로는 못해줄 망정 그걸로 욕을 합니까? 아니, 댁은 뭔데 나서슈? 댁에서 방세를 대신 내주기라도 하겠다는 거요? 도리가 그렇잖아요. 처지를 봐서 다그쳐도 다그쳐야지. 어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답니까? 그래서 아주머니가 방세를 대신 내주겠다는 거냔 말이야? 아니면 댁의 골로를 대신 담보로 잡아둘까? 차라리 그러세요. 내 원 보다 영감님도 마음을 그렇게 쓰시면 대접 못 받으십니다. 어? 내 걱정은 됐고 앞장서시오. 댁에 골로를 준다고 했지. 자, 어서 가시자니까. 저기 꼭대기 집이니까 부엌에 들어가서 직접 가져가세요. 그러면 내가 못 가지고 갈 것 같지? 풍뎅이 영감이 우리 집을 향해 쪼르르 달려가고 어머니가 기종인의 누나를 토닥토닥 위로하고 있을 때 한 거구의 사나이가 나타났다. 내 자랑스러운 아버지 백철홍 씨였다. 그러니까 그 늙은이가 우리 집 골로를 가지러 갔단 말이지. 알았다. 여기서 잠깐 기다려. 얼마쯤 지났을까? 풍뎅이 영감이 빈손으로 허적허적 내려오더니
도망치듯 언덕을 내려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 후 풍뎅이 영감의 산동네 출입은 뜸해졌고 방세를 받으러 와도 예전 같지는 않았다. 더 놀라운 건 풍뎅이 영감이 기종인의 집의 방세만큼은 완전 면제라고 선포한 것이다. 아버지, 그 할아버지를 때려줬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노인을 때리겠냐? 그러면 때려주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아니, 그러지도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 말이야. 사실은 그 영감도 나라 땅에다 집을 지어놓고 세를 받아먹고 있었거든.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 갖고 다시 한번 이런 짓 하면 불법으로 신고해버린다고 했지. 아이, 그랬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친 거다. 산동네와 숲에 비한다면 학교 생활은 매우 단조롭고 따분했다. 특히 싫었던 것은 점심시간이었다. 새까만 깡보리밥에 소금에 절인 열무김치 도시락. 점심시간은 내게 가난이란 매우 부끄러운 것임을 가르쳐 주었고 나는 방과 후 집에 가는 길에 숲에서 혼자 도시락을 까먹곤 했다. 대신 점심시간이 되면 나는 토끼장으로 놀러 갔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지 않는 아이가 나만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우리마, 너 왜 점심 안 먹고 여기 와 있어? 네가 무슨 상관이니? 왜 그래? 그저 물어봤을 뿐인데. 내가 뭐 잘못했어? 이유는 없어. 그냥 싫으니까. 그런 억지가 어딨어? 자, 네가 비켜줄래? 아니면 내가 갈까? 같이 있으면 되잖아. 싫어. 넌 여자를 위해서 자리 하나 양보 못한단 말이야? 야만인. 다음 날 점심시간에도 우리 미는 토끼장 앞에 쪼그리고 앉아 툴툴거리고 있었다. 왜 내가 주는 풀은 안 먹지? 토끼는 그런 풀은 먹지 않아. 부드러운 풀을 줘야 해. 나한테 말 시키지 마. 네가 먼저 나한테 물었잖아. 그건 토끼한테 물어본 거야. 토끼는 말을 못해. 어머, 그러니? 난 몰랐네. 이놈의 토끼! 이놈의 토끼! 그 후 나는 며칠 동안 토끼장에 가지 않았다. 그 신경질 많은 아이를 상대하는 건 무척 피곤한 일이었다. 한참 만에 다시 토끼장에 갔을 때 나는 우리미를 다시 만났다. 우리미는 조금 지친 얼굴이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저번엔 내가 미안했어. 나 참 성질이 못됐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지만 친구도 못 사귀고 너한테도 걸핏하면 성질을 내잖아. 그건 노력하면 금방 고칠 수 있어. 그럼 넌 내가 진짜 못됐다는 거야? 도대체 날더러 뭘 노력해서 고치라는 거야? 아니 그건 네가 방금 말했잖아. 친구도 못 사귄다고. 미안해. 난 단지 좋은 뜻으로. 듣기 싫어. 그걸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라고? 넌 내가 바본 줄 아니? 너 정말 툭하면 신경질이구나. 이제야 바른 소리를 하는구나. 난 너 같은 애 정말 딱 질색이야. 넌 내가 여기에 널 만나러 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내가 널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천만에. 난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 난 갈 거야. 그게. 넌 내가 이렇게 울면서 가는데도 붙잡지도 않니? 저렇게 우는 걸 보면 내가 틀림없이 뭔가 엄청난 잘못을 한 것 같은데 뭘 잘못했는지는 도통 알 수가 없다. 정말 알 수 없는 여자의 마음.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라디오 소설 9살 인생. 원작 위기철, 극본 김현정, 효과 김성열, 음악 최은영, 기술 민병갑,
연출 문영주. 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풍뎅이 영감으로 불리는 집주인이 산동네에 방세를 받으러 나타난 날, 작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방세가 밀려있는 기종인의 집에서 방세 대신 곤로를 가져가려는 풍뎅이 영감. 하지만 여민이 아버지가 나서자 풍뎅이 영감은 도망치듯 산동네를 빠져나가는데요. 아버지는 과연 어떻게 풍뎅이 영감을 혼내준 걸까요? 라디오 소설 위기철의 9살 인생, 다음 주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어서 소설마당판 만나보시죠. 라디오를 다시 한번 펼치다. EBS 오디오북. 하나. 슬플 땐 슬픈 표정을 짓고 기쁠 땐 기쁜 표정을 지으며 감정 표현에 솔직합니다. 둘. 때묻지 않고 맑고 순수한 시야로 세상을 보고 표현합니다. 셋. 여리고 순수한 감성을 지닙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자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고 사회를 알아갈수록 어린 시절 지녔던 그 순수한 마음이 조금씩 빛을 발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아,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그땐 그랬지 하면서 어릴 적 순수했던 감성을 조금이라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세상 가득 퍼지는 즐거운 날입니다. 아이들은 마음껏 즐길 수 있어서 좋고 또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행복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날이죠. 자, 그럼 일주일간의 책을 모아 다시 들려드리는 EBS 오디오북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이번 주 EBS 오디오북 방송 순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전 11시까지 라디오 소설 위기철의 9살 인생,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소설마당판 최인호의 상도,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동안 라디오 연재소설 염승숙의 어떤 나라는 너무 크다가 방송됩니다. 주중에 아쉽게 놓친 책이 있으셨다면 오늘 하루 EBS 오디오북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라디오 소설 위기철의 9살 인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1960년대 경상도 산동네 마을이 배경인데요.
9살 꼬마 여민이의 동심 어린 눈을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고단한 일상을 정겹고 따뜻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여민이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게 되죠. 그럼 위기철의 9살 인생 제6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라디오 소설 9살 인생 원작 위기철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네 인생살이에는 종종 느닷없는 행운이나 불행이 찾아오곤 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삶을 뒤흔들어 우리를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어 놓기도 한다. 9살적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내 그림이 전국 미술대회에서 최우수상으로 뽑힌 것이다. 아이고, 네가 백여민이냐? 이놈 장하다 장해. 전국에서 50개가 넘는 초등학교가 참가했는데 우리 학교에서 최우수상이 나오다니. 저도 출품할 때부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워낙 좋은 그림이어서요. 아무렴. 다 김 선생님이 그림 지도를 잘한 덕분 아니겠어? 수고했어요. 아유, 과찬의 말씀입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신으로 자상하고 꼼꼼하게 지도를 했을 뿐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겸손하시기까지. 그래, 수상작품은 뭘 그린 작품입니까? 나는 아직 작품을 못 봐서. 그게 할 리가 있나? 그냥 선착순으로 개수 채워낸 건데. 하긴 한꺼번에 여러 개를 냈으니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마침 상장과 함께 그림도 같이 왔으니까 뜯어볼까요? 전국 미술대회 최우수 작품상. 어디 야, 정말 잘 그렸구나. 그런데 말이다. 여기 태운 호떡 같은 이 검정색 덩어리는 뭐냐? 그건 우리 집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건 이게 된장 항아리인 모양이지? 아니에요. 그건 우리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러면은 여기 이 번데기처럼 생긴 건 뭐냐? 제 동생 여운이요. 여기 이 파리똥같이 덕지덕지 엉켜있는 것들은? 그건요, 우리 이웃집들이에요. 다닥다닥 붙어있거든요. 너는 상상력이 아주 좋구나. 그것도 중요하지. 이야, 그래도 제목은 아주 근사한 걸. 꿈을 따는 아이. 얼마나 멋지냐? 네? 그거 아닌데요. 전 꿈을 대는 아이라고 적었는데요.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는데도 동생이 꿈을 대는 모습을 그린 거거든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을 쏘아보던 그 의심의 눈초리를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어쨌든 그날 이후 내 주변의 모든 것이 갑자기 달라졌다. 아이들은 다투듯이 나와 사귀고 싶어 했고 선생님들도 나만 보면 칭찬을 들어놓았다. 남에게 주목받는 삶이 어리둥절하긴 했지만 그다지 싫지는 않았다. 모두들 나를 대단하게 생각했지만 단 한 사람, 기종이만이 오히려 나를 슬금슬금 피하고 있었다. 야, 너 왜 자꾸 날 피하는 거야? 넌 옛날에 내가 알던 그 백여민이 아니야. 그럼 내가 누구라는 거야? 모르겠어. 난 너를 잃어버린 느낌이 든다. 어째서? 너는 그 상을 받으려고 다른 나라로 가버린 거다. 내가 가긴 어딜 가? 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와 똑같은 산동네 아이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 너는 나와는 다른 나라 사람이 돼버린 거다. 알겠니? 다른 나라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다른 나라란 그림을 잘 그리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휴지를 잘 줍는 아이들한테
상을 두는 나라를 말한다. 제발 그만해. 엉뚱한 말들은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나는 네가 하는 말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 하지만 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니야. 난 단지 네 말을 들어줬을 뿐이야. 속으로는 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래? 그렇단 말이지. 하지만 나는 널 기다리고 있겠다. 왜냐하면 나는 네가 여전히 좋기 때문이다. 넌 내 말을 가장 다정스럽게 들어준 아이였어. 그것만으로도 난 너를 잊지 못할 거다. 나는 기종이가 왜 갑자기 그렇게 변해버렸는지 도통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변한 것은 기종이가 아니라 바로 나였다. 나는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했다. 우리미도 본체만치 했다. 그 애가 먼저 말을 걸려고 해도 찬바람이 쌩하게 지나쳐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우리미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앞으로 풀려나갔다. 모두 손 내밀어. 너희들은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안 해왔어. 그러니 벌을 받아야지. 다음. 우리미 너도 할 수 없어. 손 내. 혼자 고상한 척 다 하더니만 우리미도 된통 걸렸다, 그지? 야, 여민아, 지우개 좀 빌려줘봐. 야, 뭐해? 지우개 좀 빌려달라니까. 안 빌려주면 간지럼 공격이다. 그 순간 불행하게도 나는 우리미와 눈길이 딱 마주쳐버렸다. 내 마음은 우리미를 때리는 담임 선생님을 향해 온갖 저주를 퍼붓고 있었지만 우리미가 그걸 알 리가 없었다. 파랗게 질린 우리미는 도끼 어린 눈으로 파르르 나를 쏘아보았다. 우리미는 그 다음 날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더러 겁이 났다. 혼자서 끙끙 앓던 나는 윤희 누나를 찾아갔다. 너 걔를 좋아하는구나.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너도 참. 누굴 좋아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부끄러운 일은 아니어도 몹시 귀찮은 거라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 맞는 말이야.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괜히 참견하고 트집 잡고 화내고 기대하는 게 많아지고 그래서 투정도 부리는 건데 상대방은 그걸 이해하려 들지 않아. 그저 성질이 못됐다고 생각하지. 누나의 마음 저도 이해해요. 이해해줘서 고맙구나. 넌 이렇게 쉽게 이해하는데 왜 그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걸까?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얘기? 얘기는 지긋지긋하게 많이 하지. 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다른 나라 말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좋아하는 사람이 한 말일수록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돼요. 말과 마음은 전혀 딴판일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그럴까? 하지만 당장 속이 상한 걸 어떡해. 너그러워져야 돼요. 그래야 이해할 수 있어요. 맞아. 나는 너무 너그럽지 못했어.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래. 야! 지금 누가 누구한테 상담을 하고 있는 거야? 겨우 9살짜리 주제에 뭘 한다고. 참 기가 막혀서. 이걸 그냥. 윤희 누난 잔뜩 눈을 흘기면서 내 머리를 꽁 쥐어박았다. 나는 그저 내 얘기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 언제 어디서건 9살짜리의 진지한 고민은 이렇게 푸대접을 받는다. 라디오 소설 9살 인생. 원작 위기철, 극본 김연정. 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전국 미술대회에서 1등을 한 여민이. 이 일로 여민이는 갑자기 학교의 스타가 되고 선생님과 친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됩니다. 그런 여민이를 보고 기종이는 여민이가 변해버렸다며 섭섭함을 토로하죠. 또 여민이와 우리미의 사이에서도 오해는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미가 일주일이나 결석을 하자 점점 불안해진 여민이는 윤희 누나를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럼 이어서 위기철의 9살 인생 제7회입니다. 라디오 소설 9살 인생 원작 위기철 7번째 시간입니다. 아홉 살의 여름이 끝나갈 무렵 나는 여러 번의 이별을 경험해야 했다. 제일 먼저 떠난 사람은 토굴알매였다. 토굴알매의 죽음을 처음 한 사람은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그날 아침에도 물독을 채워주러 들렀다가 이상한 느낌의 방문을 열어보았다. 토굴알매는 이불 위에 반드시 누워 있었다. 아휴, 세상에. 토굴같이 어두컴컴하고 썰렁한 방구석에서 혼자 돌아가셨네. 어째 그 나이가 되도록 자식 새끼 하나 없었을까 그래. 가엾은 노인네야. 우리는 늙어서 저렇게 죽지는 말아야 하는데. 그나저나 꼭대기네 여민이 아버지도 참 대단하죠. 보건소 의사 불러다 사망 확인하고 직접 배 끊어다 염도하고 관도 준비하고. 오늘 아침엔 지게에 관을 지고 내려가더라니까요. 여민이 아버진 복 많이 받을 거야. 친부모한테도 그렇게 하긴 힘든 세상인데. 화장터에 갔다가 저녁 늦게야 술에 취해 돌아온 아버지는 내내 울적해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나서 그런 거라고 했다. 부산에서 유명한 깡패였던 아버지는 할머니 살아계실 때 속을 많이 썩였다고 한다. 아버지, 사람이 죽는 건 어째서 슬프죠? 너 옆집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프니? 나도 그렇단다. 할머니 생각이 나서요? 엄마가 그렇게 말하던? 네. 이젠 아침에 옆집 할머니네 물독 채워줄 일도 없어졌구나. 죽음이나 이별이 슬픈 까닭은 우리가 그 사람한테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잘해주든 못해주든 한번 떠나버린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슬픈 거란다. 우리미의 결석이 길어지면서 어쩌면 우리미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에 악몽까지 꾸면서 시달리고 있던 내게 아버지의 그 말은 나를 얼마나 슬프게 했던지. 내 눈에서는 또르르 눈물이 흘러내렸다. 토굴알매에 이어 떠나는 사람이 또 있었다. 어느 날 검은 제비가 나를 찾아왔다. 이제부터 너에게 대빵 자리를 물려주겠어. 왜? 어디 가니? 난 이제부터 아이가 아니야. 그러니 대빵 자리를 너에게 물려주는 거야. 아이가 아니라니? 넌 돈 버는 아이를 본 적 있냐? 그런 아이는 없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나 취직했어. 돈을 벌게 된 거라고. 네가 몇 살인데 취직을 해? 이 자식, 같이 놀아주니까 영 맘먹으려고 하네. 임마, 나 벌써 13살이야. 학교를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5학년이지만 말이야. 그럼 학교는? 상관없어. 난 어차피 중학교에 못 가. 검은제빈의 아버지는 산동네에서도 유명한 술주정뱅이였다. 매일같이 와장창 살림살이가 깨지는 소리에 이어 에이구 에이구 검은제비 어머니가 얻어맞는 신음소리가 났다. 주정뱅이는 검은제비의 교과서를 찢어버리기도 했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신발을 아궁이에 넣어 태워버리기도 했다. 내가 어른이 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뭔지 알아? 그건 우리 집 주정뱅이를 혼내주는 일이야.
그러면서도 검은제비는 남들이 아버지를 욕하는 건 용서하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주정뱅이라고 부르는 것도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정뱅이는 검은제비가 어른이 되기도 전에 죽어버렸다. 가을이 되기 전 어느 날 잔뜩 취해 길가에 쓰러진 채 죽은 것이다. 너무 분해. 꼭 내 손으로 혼내주려고 했는데. 비겁자. 내가 어른이 되는 게 무서워서 도망친 거야. 아버지 비겁자야! 너무 분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제 아버지가 알고 보면 외롭고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일까? 검은제비의 새까만 얼굴엔 눈물이 흥건했다. 그러나 이제 검은제비의 얼굴에는 눈물 대신 자부심만 가득했다. 사실 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취직을 할 수 있었어. 하지만 그러기 싫었어. 우리 집 주정뱅이가 내가 번 돈을 빼앗아 술을 마실 게 틀림없었거든. 이젠 그럴 염려가 없어졌지. 하지만 우리 같은 꼬마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임마, 난 너 같은 꼬마가 아니야. 난 벌써 공장에 취직이 됐다고. 옷 만드는 공장이야. 나한테 잘 보이면 옷 걱정은 안 하게 해줄게. 그렇게 검은제비는 숲속 우리들의 영토를 떠났다. 그 뒤 나는 검은제비와 우연히 한번 마주쳤다. 얼굴은 몹시 해쓱해졌고 맑았던 눈빛은 흐리멍덩해져 있었다. 어른이 된다는 건 그런 것일까? 나는 요즘도 퇴근 무렵 공단에서 쏟아져 나오는 노동자들을 볼 때면 검은제비를 떠올리곤 한다. 검은제비의 은퇴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은 물론 기종이었다. 미술대회 수상 이후 나와 기종이 사이는 매우 서먹해졌다. 그러던 차에 검은제비의 은퇴는 기종이에게 나와의 화해를 모색할 좋은 기회로 여겨졌을 것이다. 축하한다. 너는 이제 우리 동네 대빵이다. 나한테 좋은 계획이 있다. 우선 우리는 아랫동네 녀석들한테 전쟁을 선포하는 거다. 그 녀석들의 대빵은 정말 한심한 놈이다. 5학년이라고는 하지만 단 한 방에 끝낼 수 있다. 뭐 때문에 그런 짓을 해? 검은제비한테도 말했지만 난 대빵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아. 넌 이런 일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 오직 그림을 잘 그려서 어른들한테 칭찬받는 일만 쓸모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소린 이제 듣기도 싫어. 나는 네가 우리 동네 대빵이 된 걸 정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너는 이미 다른 나라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거다. 네 얘기는 모두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란 말이지? 아니야. 진짜 거짓말쟁이가 누군지 말해주겠어. 너는 저번 미술 시간에 네가 그린 그림을 들고 교단 앞에 나가 이렇게 말했지. 이 기다란 노란 네모는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이의 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건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었어. 나도 엄마를 무척 그리워하지만 절대로 노란 네모처럼 그리워하지는 않아. 하지만 그건... 그래, 나도 너한테 거짓말을 많이 했어. 산지기 얘기도 골방 철학자 얘기도 죄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나는 산지기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골방 철학자가 얼마나 괴상한 사람인지 너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너의 노란 네모는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였어. 그런데도 넌 그따위 노란 네모가 아이들의 싸움박질보다 훨씬 더 쓸모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네 별명은 이제부터 노란 네모다. 노란 네모 얼레리 꼴레리 노란 네모. 노란 네모는 소설가라는 직업적 이유로 무수히 많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지금의 나에게도 썩 어울리는 별명이다. 나는 내 직업상의 거짓말이 혹시 노란 네모는 아닌지 요즘도 늘 조심하곤 한다. 라디오 소설 9살 인생. 원작 위기철,
극본 김현정. 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여민이는 2번의 이별을 경험합니다. 하나는 가족도 없이 외롭게 살다가 홀로 세상을 떠난 토굴 할매의 죽음, 그리고 또 하나는 동네 대장이었던 검은 제비가 공장에 취직하며 동네를 떠난 것이죠. 검은 제비가 떠난 이후 여민은 새로운 동네 대장의 자리를 거부하는데 이를 두고 기종이와의 관계 역시 멀어지고 맙니다. 위기철의 9살 인생 제8회 이어서 들어봅니다. 라디오 소설 9살 인생. 원작 위기철. 8번째 시간입니다. 숲속의 나무들이 빨갛고 누렇게 물들어갈 무렵 우리미가 다시 학교에 나왔다. 사람의 감정은 정말 묘하다. 우리미 때문에 그렇게 마음 졸였으면서 막상 멀쩡한 모습을 보자 갑자기 울컥 울화가 치밀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나는 재빨리 토끼장으로 달려가 우리미를 기다렸다. 얼마 기다리지 않아 예측대로 우리미가 나타났다. 그런데 우리미의 태도가 뜻밖에도 부드럽고 여렸다. 그동안 토끼들이 많이 자랐구나. 잘 먹는다, 그치? 어머, 저거 봐. 둘이 뽀뽀하네. 그래. 넌 내가 다시 학교에 나온 게 반갑지도 않니? 사실은 나 그동안 무척 아팠어. 병원에 가서 수술까지 받았어. 맹장염이었거든. 의사 선생님이 내 배를 한 뼘도 넘게 칼로 잘랐어. 여기 자국도 있어.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은 정말 쓸쓸했어. 내가 죽어버려도 눈물 흘릴 친구 하나 없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슬펐어. 죽는다고? 우리미가? 안 돼, 안 돼. 사실은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네가 죽었을까 봐 말이야. 나도 내가 죽는 줄 알았어. 이젠 안 아파? 응, 이젠 괜찮아. 배에 남은 수술 자국만 빼면. 수술 자국이 아파? 아프진 않지만 좀 흉측해. 물론 그게 너무 징그러워서 네가 날 싫어한다고 해도 그건 어쩔 수 없겠지. 수술 자국 따위가 무슨 상관이야. 난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 정말? 응. 그날 이후 나와 우리미는 매우 빠르게 친해졌다. 우리미는 예전처럼 내게 성깔을 부리진 않았지만 여전히 도도하게 굴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너도 역시 여자애들 고무줄이나 끊어먹는 철부지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 뭐라고? 지금 애들하고 노는 것 때문에 나랑 집에 같이 못 가겠다는 거야?
관도, 난 네가 좀 더 특별한 아이인 줄 알았어. 나는 안팎으로 시달렸다. 산동네에 가면 보통 아이가 되라고 하는 기종이가 있고 학교에 가면 특별한 아이가 되라고 하는 우림이가 있다. 특별한 아이는 욕망이고 보통 아이는 현실이다. 이 욕망과 현실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바로 우리네 인생인 것이다. 그러나 9살은 아직 인생의 조화를 터득할 나이는 아니었고 그래서 나는 기껏해야 우림이와 기종이를 맞바꾸면 무척 편하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욕망과 현실의 괴리는 때론 사람을 끔찍한 비극으로 몰고 가기도 한다. 윤희 누나에게 딱지를 맞고 난 뒤 골방 철학자는 골방에 더욱 깊이 파묻혀버렸다. 다만 그의 헌신적인 홀어머니를 통해 그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는데 문제는 그게 자주 바뀐다는 것이었다. 판검사가 뭔 줄 아우? 글쎄 내가 판검사 애미가 될지 모른다오. 이번엔 판검사가 아니라 외교관이래요. 시험도 뭐 외모고시라든가 뭐라든가. 근데 말이요, 소설이라는 걸 쓰면 돈을 많이 법니까? 우리 애가 소설가가 되겠다고 해요. 골방 철학자의 턱없이 큰 욕망, 어머니의 기대, 산동네 골방 속에 갇힌 현실. 이 세 개의 톱니바퀴는 서로 꽉 맞물린 채 돌아가 주질 않았고 그 틈바구니에서 골방 철학자는 서서히 망가져가고 있었다. 골방 철학자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늦가을 저녁 무렵 숲으로 통하는 철조망 개구멍 앞에서였다. 여기서 뭐 하세요? 나 오늘 이 동네 떠난다.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사? 그래, 이사가 아주 먼 곳으로. 이사 가기 전에 너에게 부탁할 게 있어. 저번에 그 예쁜 누나 있지? 그 누나에게 말 좀 전해줄래? 무슨 말인데요? 바로 이런 말이지. 지구의 여인이여, 그대는 내 마음을 빼앗았지만 내 현실을 빼앗지는 못하였노라. 명멸하는 불빛처럼 사랑은 순식간에 저물고 마느니 지구의 사랑은 밤하늘의 별빛 속에 각인되리라. 내가 한 말을 전해다오. 외울 수 있겠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지구의 여인이여, 그대는 내 마음을 빼앗았지만 내 현실을 빼앗지는 못하였노라. 지구의 여인이여, 그대는 내 마음을 빼앗고 내 현실도 빼앗았구나. 아니야. 둘 다 빼앗으면 어떡해. 자, 내 마음을 빼앗았지만 내 현실을 빼앗지는 못하였노라. 명멸하는 불빛처럼. 내 현실을 빼앗지는 못하였노라. 멍멍하는 불빛처럼. 멍멍이 아니라 명멸. 너 머리 무척 나쁘구나. 골방 철학자의 신경질적인 질책을 들으며 나는 한참 만에야 간신히 시를 외울 수 있었다. 골방 철학자는 흡족한 표정으로 일어났다.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니. 난 우리 고향 별나라로 돌아가야 해. 아저씨 고향이 별나라라고요? 실은 나 외계인이야. 갓난아기였을 때 지구에 버려졌던 거지. 이제껏 나도 몰랐었는데 얼마 전 비행 접시에서 연락이 왔어. 나 그 비행 접시 타야 해. 그럼 저 숲속에 비행 접시가 있어요? 응. 내가 떠나고 나면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도 좋아. 난 어디까지나 그들을 사랑했다고 말이야. 아저씨. 안녕, 꼬마야. 그리고 안녕, 아름다운 지구의 여인이여. 골방 철학자는 철조망 개구멍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런데 그만 그의 바지자락이 철조망에 걸리고 말았다. 꼬마야, 나 가야 해. 보내달란 말이야. 제발 좀 놔줘. 그게 아니라 바지가
철조망에 낀 건데요. 지구는 그냥 마지막까지 날 붙잡고 늘어지는구나. 골방 철학자가 숲속으로 사라진 뒤 나는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방금 전에 일어난 일들을 죄다 얘기해 주었다. 어머니는 뭔가 심상치 않다고 하면서 골방 철학자의 홀어머니에게 이야기를 전했다. 이후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숲속 비탈진 바위 위에서 그의 신발이 발견된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다. 골방 철학자는 그렇게 영원히 외계로 날아갔다. 라디오 소설 9살 인생, 원작 위기철, 극본 김현정. 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나 결석했던 우림이가 다시 학교에 나온 날, 여민과 우림은 그간 쌓였던 오해를 풀고 화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시작된 우림이와의 관계는 또다시 여민을 무척 피곤하게 만들죠. 한편 어느 날 숲에서 만난 골방 철학자는 지구에서의 추억을 뒤로하고 고향인 별나라로 떠난다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이어서 위기철의 9살 인생 제9회입니다. 라디오 소설 9살 인생, 원작 위기철, 9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지 못한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얼마나 강해지는지 나는 우리 동네 외파리 하상사의 경우를 보고 알게 됐다. 왼쪽 팔에 커다란 갈퀴가 꽂혀있는 외파리 하상사는 고물장수였다. 그는 우리 동네에 고물을 사러 오기보다는 도리어 팔러 오는 쪽에 가까웠다. 고물 사요, 고물! 빈병이나 신문지, 깡통 다 들고 나오세요. 고물 삽니다. 고물! 예끼 사람, 이 산동네에서 고물 다 걷어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가요? 하상사, 예. 혹시 빈병 남는 거 없어? 아유, 우리 집 기름병이 깨져서. 아이고, 개똥이가 또 깨먹었나 보네요. 잠시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아저씨, 여기 고무신이요. 강냉이 주세요. 이 녀석, 너 이 고무신 어디서 난 거냐? 에? 그러니까 우리 엄마 건데요. 엄마가 팔아도 된댔어요. 진짜예요. 떼끼 녀석, 이 녀석. 자, 얘다. 강냉이 줄 테니까 어서 제자리에 갖다 놔. 알았어? 예. 자, 고물 사요. 고물! 하상사는 동네에 올라오면 늘 기종이네 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기종이한테 맹호부대니 베트콩이니 하는 얘기를 들려주었다. 녀석이 말하던 월남전 전사인 삼촌의 정체는 다름 아닌 외파리 하상사였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기종이와 하상사의 사이가 나빠져 있었다. 알고 봤더니 하상사 그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다. 어쩌면 월남에 갔었다는 얘기도 전부 거짓말일지도 몰라. 어째서? 하상사가 우리 집 부엌에서 쌀을 퍼가는 걸 봤다. 나한테 잘해준 건 아마 그런 속셈 때문일 거야. 어디 그뿐인 줄 아냐? 또 뭘 훔쳐갔는데? 뭐냐면 어쨌든 많이 훔쳐갔어. 하상사가 기종인의 집에서 뭘 훔쳤는지 알게 된 건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였다. 날이 제법 쌀쌀해졌을 무렵 산동네에는 하상사의 가위질 소리와 함께 하상사와 기종인의 누나가 결혼한다는 소식이 울려 퍼졌다. 아이고, 정말 잘 됐지 뭐예요. 그동안 오누이 둘이서 사는 게 참 딱해 보였는데. 하상사 이 사람이 그동안 뻔질나게 드날들던 이유가 따로 있었구먼. 그만 사람 같으냐고. 이거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 살집은 장만해 두었고. 예, 코딱지만 하지만 두 사람 등은 붙일 수 있죠. 뒤져볼수록 껴안고 살아. 아유, 깨가 쏟아질 거야. 오랜만에 산동네에 웃음꽃이 활짝 폈지만 정작 기종이는 그 자리에 없었다. 숲속 개울가 바위로 가보니 기종이는 거기 혼자 앉아 엉엉 울고 있었다. 기종아, 왜 울어? 너희 누나가 시집가는 게 넌 좋지 않아? 나는 하상사한테 누나를 뺏겼어. 배트공 얘기를 해줄 때 그 속셈을 알아차렸어 했는데 이제 난 완전히 외톨이야. 기종아! 기종아! 기종아, 너희 누나가 너 찾는다. 기종아! 야, 어디가? 기다려. 이거 나 못 나? 나 갈 거라고. 기종아, 너 여기 있었구나. 누나가 얼마나 찾았다고. 싫어, 누나 싫어. 하상사도 싫어. 난 혼자 살 거야. 기종아, 미안해 기종아. 며칠 뒤 기종이네는 산동네를 떠났다. 하상사의 고물 수레가 그날은 이삿짐 수레 노릇을 해주었다. 헤어질 때 기종이는 내게 크게 경례를 붙였다. 차렷, 중성. 잘 있어라, 노란 네모. 넌 앞으로 훌륭한 화가가 될 게 틀림없다. 넌 나보다 훨씬 더 뻥을 잘 치니까 말이야. 기종이가 떠난 얼마쯤 뒤였다. 나는 드디어 우리미를 숲으로 데리고 갈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숲에 가면 토끼풀도 많고 개울도 있고 까마죽 열매도 있어. 너 까마죽 열매가 얼마나 시큼한지 모르지? 생각만 해도 아우 샤. 어떻게 그런 걸 먹고 다니니? 더럽지도 않아? 그리고 개울물에서 놀면 금방 옷을 버린단 말이야. 난 싫어.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뭐. 저기 그럼 한번 가볼까? 이따 수업 끝나고 갈래? 정말? 진짜? 야, 신난다. 숲에 놀러 가자던 게 그렇게도 좋니? 나는 우리미의 웃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다. 그러나 말썽은 숲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시작됐다. 저쪽으로 가면 내가 말하던 그 말 타는 상수리 나무가 있어. 어서 와. 알았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기 왕컵이. 괜찮아. 크기만 하지 사람을 물진 않아. 자, 됐어. 거미줄 걷었어. 난 그쪽 길로는 안 갈래. 이쪽으로 갈 거야. 그쪽은 막힌 길이야. 가시덤불밖에 없다고. 지금 나한테 잘난 척하는 거야? 나도 가고 싶은 길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몰라, 이 뭐야? 똥이잖아.
괜찮아. 내가 개울물에 씻어줄게. 그럼 깨끗해질 거야. 똥 밟은 게 괜찮다고? 그럼 괜찮지 않은 일이 도대체 뭐니? 나 집에 갈래. 가만히 있어봐. 어쨌든 신발부터 닦아야 하잖아.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신발이 물에 다 젖잖아. 이리 줘. 어쩜 신발 하나 제대로 못 닦니? 뭐야? 신발이 더 젖었잖아. 빨래를 해라, 빨래를 해. 상관마. 내 신발이니까 넌 참견하지 마. 그래. 물론 그건 네 신발이야. 젖은 신발을 신어야 할 사람도 바로 너고. 걱정해줘서 대단히 고맙네. 똥까지 밟게 해주고 말이야. 똥은 네가 밟았지. 내가 밟으라고 시켰냐? 네가 숲에 놀러 가자고 꼬시지만 않았어도. 먼저 숲에 가자고 한 사람은 너였어. 내가 좋아서 숲에 가자고 한 줄 알아? 천만에. 난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그래서 가자고 한 거야. 네 기분을 맞춰주려고 그런 거라고. 알아? 혼자 울면서 숲길을 뛰어내려가는 우리미를 보면서 당장 달려가 사과하고 달래주고 싶었지만 망할 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 에이, 망할 놈의 왕검이, 망할 놈의 똥, 망할 놈의 신발. 라디오 소설 9살 인생. 원작 위기철, 극본 김현정. 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산동네에 웃음꽃이 핍니다. 고물장수 외파리 하상사가 기종인의 누나와 결혼을 하게 된 건데요. 하지만 정작 기종인은 누나를 빼앗긴다는 생각에 한바탕 난리를 치고요. 결국 기종인은 누나와 하상사를 따라 산동네를 떠나면서 여민과 아름다운 이별을 합니다. 기종이 떠난 며칠 후 여민과 우림은 둘이서 숲으로 놀러 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림이의 짜증과 변덕으로 이날의 소풍은 엉망이 돼버리고 말죠. 다음으로 위기철의 9살 인생 제10회입니다. 라디오 소설 9살 인생. 원작 위기철. 마지막 시간입니다. 숲에서의 사건 이후 우리미를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 아이와의 피곤한 싸움을 피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 그건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이었다. 아침이면 가방을 들고 나와 숲으로 갔다. 낙엽이 수북이 쌓인 숲에서 나는 낙엽밟기 놀이에 몰두해 하루 종일 숲속을 헤매고 다녔다. 쓸쓸한 가을, 외로운 삶, 덧없는 사랑, 상처 입은 마음. 산지기가 다가오는 줄 몰랐던 것도 낙엽 밟기 놀이에 너무 열중한 탓이었다. 야! 너 이리 와봐!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철조망까지 쳐놨는데 어느 구멍으로 들어왔냔 말이야? 저기 저 개구멍으로요.
누가 네 맘대로 여기 들어와도 된다고 그랬어? 들어오지 말란 얘기도 못 들었는데요. 아유, 녀석이. 차려! 어쭈, 똑바로 안 서? 열중서, 차려! 열중서, 차려! 정신 못 차리지? 열차! 아야, 이 자식. 너 아무래도 파출소에 끌려가야 정신을 차리겠구만. 너 산동네 살지? 네. 딸감 훔쳐가려고 들어왔지? 아니요. 거짓말 하지 말고 바른 대로 말해. 정말이에요. 전 낙엽을 밟고 있었어요. 웃기고 있네. 어느 집에서 나무를 꺾고 갔는지 말해. 몰라요. 전 정말 몰라요. 모른다? 너 어느 학교 다녀? 몇 학년 몇 반인지 돼? 너 지금까지 이 숲에서 꺾어간 나무값 물어내? 전 나무를 꺾지 않았어요. 누가 훔쳤던 나무는 없어졌어. 그리고 넌 바로 현장에서 걸렸어. 난 누구한테서든 나무값 받아낼 거야. 전 돈이 없는데요. 누가 너한테 받겠대? 학교에 찾아가 네 선생님한테 물어달라고 할 거야. 안 돼요. 그러면 전 퇴학당할 거예요. 아저씨,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숲에 안 들어올게요. 너 돈 가진 거 있어? 없어요. 하지만 집에 저금통은 있어요. 좋아. 30분 뒤에 네 저금통 갖고 이리 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네. 좋아. 지금 빨리 갔다 와. 늦으면 가만 안 둘 거야. 꼬마들 코묻은 돈이나 빨아먹는 이 나쁜 놈아! 지금 당장 학교에 찾아가 어디 한번 때릴 써봐라! 내가 미쳤다고? 너한테 락당한테 진짜를 알려줬을 것 같냐? 저런 나쁜 자식! 야! 너 거기 안 서! 너 이 녀석! 다음에 만나면 가만 안 둬! 설한다고서는 바보가 어딨냐? 나 잡으면 영체 나의 숲에서의 방랑기는 산지기 때문이 아니라 오금복의 고자질 때문에 끝나버렸다. 이 코울릭의 계집애가 내가 학교에 가지 않고 숲에서 논다는 사실을 어머니한테 쪼르르 달려가 일러 바쳤던 것이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너 이리 좀 들어와라. 어머니가 잔뜩 준비해 놓은 회초리를 보자 나는 모든 게 들통났음을 깨달았다. 그동안 어디 갔었니? 숲에요. 왜 학교에 가지 않았지? 가기 싫어서요. 왜 가기 싫었니? 놀고 싶어서요. 정말이냐? 네.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니? 왜? 학교에서만 배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그럼 숲에서 뭘 배웠는데? 학교에 가지 않는 건 몹시 불안한 일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또? 혼자 노는 건 무척 따분한 일이라는 것도요. 또? 그것뿐이에요. 좋아. 회초리를 10개 준비했다. 학교에 가지 않은 벌로 넌 이 회초리가 다 부러질 때까지 맞아야 해. 하지만 네가 숲에서 2가지나 배웠다니 2개는 빼주겠어. 참, 배운 게 또 있어요. 사람은 자기 좋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다는 거요. 좋아. 하나 더 빼주지. 또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속이는 건 무척 괴로운 일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데? 그게 어머니요. 좋아. 하나 더 빼주겠어. 또 있니? 가난은 슬픈 게 아니라 싸워 물리쳐야 하는 것이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니? 일전에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숲에서 배운 건 아니로구나. 하지만 더 깊이 되새길 수는 있었죠. 그걸 왜 하필 숲에서 되새기니? 그럴 만한 일이라도 있었어? 숲에선 시간이 아주 많았거든요. 이 녀석. 잔꾀 부리려는 수작 말고 이제 종아리 걷어.
어머니는 진짜 회초리가 부러질 때까지 나를 때렸다. 그러나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어머니한텐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 나는 숲에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배웠던 것이다. 그건 어떤 슬픔과 고통도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피하려고 하면 그것들은 도리어 커진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다음 날 나는 당당하게 학교에 갔다. 백예민, 이리 나와. 네 자리로 들어가. 나는 눈물 한 방울 내비치지 않은 채 제자리로 돌아와 단정히 앉았다. 우리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내가 희죽 웃어주자 우리미는 슬쩍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래봤자 좀 이따 토끼장으로 나오지 않고 못 베길걸. 방랑 끝에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고 그래서 나는 안심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었고 산동네에도 지겨운 겨울이 왔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서 내 9살도 끝났다. 물론 9살이 끝났다고 해서 내 인생마저 끝난 것은 아니다. 인생에는 죽는 순간까지 단절이 없다. 인생이란 그저 쭉 진행되는 과정이다. 그러니 인생의 어느 측면만을 지나치게 과장해 그것이 인생의 전부이리라 착각할 필요는 없다. 기쁨 때문에, 슬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욕망 때문에, 좌절 때문에, 사랑 때문에, 또는 과거, 현재, 미래 때문에 혼자만의 울타리를 치려드는 것은 더더욱 어리석은 짓이다. 나 또한 내 9살에 울타리를 치고 싶은 생각은 결코 없다. 내 인생은 9살에서 끝난 게 아니므로. 그리하여 우리는 또다시 인생 이야기를 흥미진진한 목소리로 꺼낼 수 있는 것이다. 라디오 소설 9살 인생. 원작 위기철, 극본 김현정, 효과 김성렬, 음악 최은영, 기술 이지현, 연출 문영주.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위기철의 9살 인생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이사를 하고 낯선 동네에 적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유지하고 또 이별하고 참 다사다난했던 여민이의 9살 인생이었습니다. 9살 꼬마 여민이는 이렇게 사람들과의 부대낌 속에서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깨달으며 점점 성장해 나갑니다. 순수했던 어린 시절로 우리를 데려다 주었던 소설 9살 인생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 라디오 소설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어서 소설마당판 만나보시죠.